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전기차 공포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 실태와 대책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선 교대 재학 시절 여학생 외모를 품평한 교사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내년부터 형사 단독 분야까지 확대되는 전담 법관 임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차주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기피하는 현상인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 해결책은 없을까요? 먼저 신예림 기자가 전기차 화재 실태와 이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 현상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흰색 차량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이내 폭발합니다.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불길은 8시간이 넘어서야 잡혔습니다. 지난 1일 새벽 6시 10분쯤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80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20명이 넘는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 울산에서는 전기차 한 대가 교각에 충돌한 뒤 불이 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50대 운전자가 숨졌고 7월에는 평택의 한 도로에서 경계석을 들이받은 전기차에 불이 붙어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다만 인천 전기차 화재가 다른 점은 사고 당시 차량에 별다른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갑자기 치솟은 불길. 비슷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 주차 중이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고 18일에는 경북 안동에서 주차된 EV6 전기차에서 다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과충전, 배터리셀 불량, 외부 충격 누적.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에도 아직 뚜렷한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주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 현상에 이어 전기차에 대한 공포증,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까지 겹친 겁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중고차 시장. 한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 따르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일주일간 전기차 매물은 직전주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인 벤츠 EQE는 매물이 늘어나며 시세는 하락했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주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였던 차량 가격, 최근에는 5천만 원대 매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업계도 전기차 보관 중 화재가 일어날까 매입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인데다 신차 계약 취소도 늘어났습니다. 전기차를 팔려는 이들은 많지만 사려는 소비자는 없는 상황. 이미 전기차를 구매해 타고 다니는 운전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갈등을 빚다 전기차 차주 입주민과 다른 주민 간 멱살잡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예 전기차 출입을 막는 관공서나 상가도 생겼습니다. 빠르게 확산하는 전기차 포비아. 일각에서는 자칫 마녀 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포비아라는 겁니다.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상에 공간이 없어서 지하 충전, 지하 주차라는 특성에 의해서 여기서 화재가 생기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서 공포증, 전기차 포비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원인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지하 공간에서 불이 났을 때 대비책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불이 안 나게끔 예방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무작정 전기차를 배척하는 등의 대응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전기차 포비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 화재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과충전, 과방전에 대한 문제, 또 배터리 셀에 대한 불량에 대한 거. 배터리사에서 잘못 만들 수도 있지만은 전기차 운영자가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전기차를 운영하면서 배터리 셀에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화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원인을 모두 다 하나하나 없애서 예방 차원의 안전한 전기차를 만드는 이런 노력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가 지금 좀 느린데 좀 하루속히 종합 대책을 통해서 포비아 확산을 막아주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포비아로 제동이 걸린 전동화 시대로의 전환. 과도한 공포심 확산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이렇게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 더 큰 문제는 매년 2배씩 늘고 있다는 건데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려면 전기차 이용은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하는 상황. 정부는 여러 안전대책 마련과 지원 확대 방안을 구상 중이고 기업도 불안감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화재. 한국에선 지난 2017년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2건, 그 다음엔 3건으로 늘더니 2자릿수에 돌입합니다. 지난해엔 72건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3배나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160건,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던 2021년 재산 피해 규모는 8억 원을 훌쩍 넘겼고 지금까지 누적 피해액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화재, 폭발에 의한 자차담보 손해액은 전기차 건당 1,314만 원, 비전기차는 693만 원으로 전기차가 2배 더 큽니다. 사고 수도,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가 높으니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비전기차보다 더 많습니다.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원합니다.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동수단이 유발하는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전기차는 현재까지 사실상 유일한 방안. 정부 입장에선 전기차 판매와 구입을 독려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원인불명 화재 사고에 국민 불안감은 여전하고 그 공포는 해운 업계로까지 번진 실정. 바다 한가운데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선적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선주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선사와 선주 대부분은 전기차 선적을 제한했고 그나마 선적을 허용하는 선사도 충전율 50% 미만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신. 일부 아파트는 아예 전기차에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주민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국적으로 20만 6천여 개, 이 가운데 80% 넘는 17만여 개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면적을 합하면 여의도공원 15개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배터리 이력 관리라든지 이런 정부 측과 마련한 이런 협의안을 8월 중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내놓겠다는 여건.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보조금은 6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기업도 배터리 충전량은 화재 발생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불안감 불식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를 달리다. 정부와 기업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를 두고 책임 주체와 배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뜨거운데요.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제조업체와 주차장 관리자의 배상 비율은 얼마나 인정될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LNL의 정경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전기차 화재 사건 과연 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차주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네, 먼저 차주에게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차주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화 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은 좀 엇갈린다면 엇갈리고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 판례를 본다면 한 달 전에 자동차 점검을 받고 약 주차한 상태에서 10시간이 지나고 불이 났는데 발화 원인 불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설치 관리상 하자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고요. 네. 또 다른 건을 한번 본다면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 킬로를 초과했고 또 차가 이미 생산된 지 17년 이상 된 노후화된 차다. 이 경우에는 별다른 방어 조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전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네. 한 주차 한 3일 정도 하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됐거든요. 또 차도 출시된 지가 2022년도부터 출시됐다라고 하니까 신차에 가깝고 또 차도 고가 외제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신차에 준해서 결국 차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량 제조업체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러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사 사건 판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그 건물 주차장에서 정기 점검을 마친 자동차가 수일째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됐는데 차량 6대가 타고 건물, 가재 도구가 불탄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먼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피해자 보험사가 차주와 제조사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1심에서 차주에 대해서는 이 차 자체에 대해서 관리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바는 없다. 차주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제조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수와 소방서에서는 이 발화 지점이 엔진에서 일어났고 또 전선, 그러니까 이 불꽃이 갑자기 튀기는 바람에 이런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추정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2심으로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 2심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그러니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 3조 2를 보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손해의 원인이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영역 내에서 발생됐고 또 이 배타적인 영역 외에서는 통상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결함이 추정된다라고 전제하에서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차가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별다른 원인도 없었고 엔진 부근에서 일어난 화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함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을 했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거든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차는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또 발화 원인은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 부근에서 일어났고요. 또 배터리 부근에서 이런 화재가 일어난 부분 이외에 다른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함이 추정된다. 그러면 제조업자가 이 다른 원인에서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은 결함이 추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의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인 파손 외에도 네. 이 냄새 피해라든지 그을림 피해까지 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같은 피해들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전소가 되었다, 네. 불타버렸다. 그건 직접적인 손해로 외관상으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묻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거름이나 냄새 같은 경우에는 뭐 닦으면 되지 뭐. 냄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빠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네네. 단순 세차비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도 많은데 이 부분이 세차로 해결되지 않는 거름이나 냄새 또 다른 추가 피해가 있다라는 부분이 사진이나 동영상, 뭐 또 수리비 영수증이나 견적서 이런 부분이 구비된다면 나중에 청구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피해 차주들은 또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보험사가 이제 최종 배상 책임자에게 구상받기 전까지는 자기 부담금을 내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 이런 네. 걸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중에 자차 보험이라고 그러죠. 네. 자기 차량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자신의 차량이 불타버렸다면 자신의 보험사에게 이 손해액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때 그냥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서 보험 약관에 따라서 20에서 50만 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을 이어지고 과실이 네. 없다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진 않는데 1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결국 아, 차주 입장에서는 자차 보험 처리하더라도 자기 부담금과 1년간 할인 유예된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은 먼저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 원인이 밝혀진다면 이 보험료 할증된 부분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사후적으로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네. 얘기 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 전기차 배터리는 사실 세계 10위의 중국 제조사 제품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배터리 제조사를 좀 공개하지 않았던 점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제조사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그 차량을 출시할 때는 뭐 크기나 무게 같은 어떤 재원의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에 대한 정보는 공개 사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책임 묻긴 곤란합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번 사고 해당 차량의 차종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 차도 아닌 고가 외제 차량이고 명품이라면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다면 소비자들은 보통 이런 명품을 고를 때 비용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 또 효율성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작 이 명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은 저가의 부품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기망했다라고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차장 관리 책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화재가 나서 그 차량만 문제된다면 시시비 따지기 쉬운데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어 버렸다. 아. 그러면 화재의 원인과 별개로 손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례들을 쭉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미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해서 화재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면 관리 부실의 책임을 주차 관리업체에게 묻고 있습니다. 판례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데 대부분 40% 내의 관리업체에게 손해 확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손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고 하면 주차 관리업체에도 이 손해 확대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좀 금지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같은 분위기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다툼이 좀 벌어지거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좀 번질 가능성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용자 간 아니면 주민들 간 원만히 해결하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뭐 전기차 포비아, 네. 뭐 주차장에서 화재에 대해서 많은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야 될 것인데 주차장은 그 주차장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차장법 조례에 따른다면 주차 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거든요. 그 금지되는 사유를 본다면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곤란하거나 네. 아니면 발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또 주차장 구조 설비 손상할 우려 있는 경우 또 영업을 하는 경우 또 계속 주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차가 금지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발화 인화성 물질을 적재했다라고 보기 힘들죠. 또 주차장 구조 설비 손상할 우려가 있느냐, 이번 한 건을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전면적으로 주차를 금지하게 된다면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실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요. 그에 따른 해결책도 빨리 보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신입생의 외모를 평가하던 대학교 선배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이 초등교사 임용 후 징계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울러 법원이 내년부터 형사 단독 분야에서도 전담법관을 선발합니다. 앞으로 이 형사재판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게스트 모십니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주제로 들어가서 이 신입생 외모를 품평했던 초등교사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서울교대에서는 조금 악습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 소위 남자 대면식이라는 건데요. 이 졸업생과 이 재학생들, 남자들이 모여서 이 신입생, 들어왔던 여학생들의 얼굴에 대해서 품평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신입생 소개 자료라는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 책자에는요, 이 신입생 여학생들의 이 사진, 그리고 이름, 그 다음에 이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남자 대면식에서 이 2학년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이 책자를 만든 다음에 졸업생들에게 그 책자를 대면식에서 전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6학번 신입생 1학년이죠. 남학생들이 들어오면요, 각자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호감 가는 여성 한 명을 지명하도록 합니다. 네. 대면식에서요, 이 졸업생들은요, 이 책자를 보면서 이 술자리에서 호명되는 여학생들의 이름을요, 일명 스케치북에 기재를 하는데요. 네. 이 참석자들이 이 남학생들이죠. 이 자기가 호감이 있는 여학생들이 만약에 중복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중복된 여학생들에 대한 일명 교통정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준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여학생들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책자를 바탕으로 호감 가는 여학생들을 남학생들로 하고 지명하게 한 다음에 이 중복되는 여학생들을 체크까지 하는 교통정리까지 한 건데요. A씨는 이 남자 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이 책자를 만드는 제작하였다는 이유로요. 2020년, 그러니까 2016년에 이 책자를 만들고 4년이 지난 2020년에 견책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A씨가 이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그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소개 자료 책자에는 이 신입생 여학생의 얼굴이 무슨 상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성희롱 같은데 성희롱 맞습니까? 이 사건 책자에는요, 단순히 그 신입생 여학생들의 이제 사진과 뭐 이름 정도만 적힌 걸 떠나서요, 네. 나이, 그리고 이 신입생들을 소개하는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술을 잘 먹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알코올상, 그리고 뭐 공룡을 닮은 여학생에게는 이 공룡상, 이런 기재까지 되어 있었다고 네. 합니다. 이 사건 책자 제작에 관여했던 남학생은요, 이제 다음 학번인 17학번, 이게 악습으로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네. 17학번 남학생에게 이 사건 책자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네. 이 작년에 이 만들었던 남자 대면식 이 사건 책자가 조금 더럽게 여학생들을 소개했다라고 이제 진술한 적도 있고요. 네. 또 원고를 비롯해서 이 사건 책자 제작에 관여했던 남학생들은요, 이 16번 신입생들에게 어떻게 이 사진을 입수하게 됐냐면, 지도교수가 신입생 명단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사진을 내라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 사건 책자를 제작하게 네.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이제 서로 마음에 드는 이성이 겹치면 안 된다라고 이 좋아하는 여성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북에 정리하는 이 교통 정리까지 이런 네. 걸 보면요, 이건 사실 여성을 성적 대상화 내지 이 객체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2016년 남자 대면식 당시에 이 A 씨가 이 만들었던 이 사건 책자를 이용해서 이
신입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나 이 성희롱 발언이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청이 이 품위유지 위반이다 이래서 이제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냈는데 1심, 2심은 이제 원고 패소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뭐 당연한 결과 같은데 자세한 그 판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국가 공무원은요, 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의 행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요, 네. 이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도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그 너무 행위가 너무 과하다 이런 경우에는 임용 후에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삼을 수 있습니다. 네. 원고가 이런 책자를 제작해서 성희롱을 한 거는요, 2016년경의 일이고요.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2020년에 일어났습니다. 네. 이 4년이 경과했는데요. 1심과 2심은 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뭐냐면요, 내가 예전에 20년 전에 한 행위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징계를 받고 있다면 사실 약간 시간도 지났고 그 네. 사람도 충분히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이 가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징계시효 내지 우리가 이 형사에서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인데요. 예. 1심과 2심은 공무원법상의 이제 징계시효가 3년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 5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하지 못하는데 원고의 행위는 이 일반적 원칙적인 징계 행위를 떠나서 조금 더 중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징계시효가 늘어나서 교육공무원법상 5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016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년에 징계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아서 적법한 견책 처분이다라고 제1심과 2심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징계시효가 이제 3년짜리는 적용을 못했고 5년짜리를 적용했다고 좀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1심과 2심은 이게 3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게 되면 이미 2016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네네. 2020년에 견책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건데요. 이거 조금 중한 성희롱,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하게 되면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016년으로부터 4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2020년에 일어났던 이 징계처분, 견책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죠. 근데 지금 변호사님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또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네,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 대법원은요, 원고의 행위가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네.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하면 크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성희롱 있잖아요. 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이런 네. 걸 생각하는데요. 교육공무원법에서 이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성희롱은요, 이렇게 사전적 의미의 성희롱이 아니라요. 네. 조금 더 좁은, 그러니까 가벌성이 좀 더 있는 성희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요건을 뭐를 요하냐면요, 성희롱을 한 A씨가 이 당시에 성희롱을 한 때에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는 조건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원고가 당시 뭐 교대, 서울교대에 재학하긴 했지만 사실 대학생. 사용자라기보다는 근로자 뭐 이런 건 아니어서 이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아니다. 일반적 성희롱은 맞지만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아니라서 결국 5년이 아니라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시효 3년이 적용된다고 보면 2016년으로부터 이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3년은 경과한 이 2020년의 견책 처분 자체는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이 시효, 징계 시효를 지난 징계 견책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 징계 처분, 징계 시효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지나갔는데 당시 그 내가 신입생 여대생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은데 이 초등교사 뭐 이제 현재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징계도 시효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소를 하거나 징계를 원할 때는 사실은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성희롱적인 행위를 했고 그 당시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에 발발했으면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학생들의 외모를 들어서 뭐 공룡상이라고 한다거나 외모 품평을 하는 거는 분명히 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적으로도요, 이게 시효가 공소시효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면 또 기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공명상이라는 표현을 당한 여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한 표현입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형사와 달리 민사 손해배상 기간은 조금 더 깁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이 피해 여학생이요, 2016년 당시에 알지 못하고 최근에 이걸 알게 됐고 3년 이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네, 이번 주제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이 전담법관 선발 분야를 형사사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이 전담법관을 민사사건에만 반영을 했었는데 형사사건까지 확대한 이유, 변호사님 어떤 이유에서 확대한 거죠? 네, 2012년에 전담법관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 특정 재판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원래는 이제 법관이 인용되게 되면 이 특정 재판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해 바뀌거든요. 사무분담이 네. 뭐 민사 항소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형사 항소했다가 그 다음에 뭐 민사 합의했다가 뭐 행정 합의했다가 뭐 가사 합의했다가 판사들은 이제 사무분담에 누가 더 그러니까 원하는 사무분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평등과 공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 전에 담당했던 사무분담에서 배제되고 하지 않았던 사무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보통의 법원의 사무분담입니다. 네. 하지만 전담법관 제도는요, 처음부터 이 특정을 해가지고 너는 민사 전담만 해라, 소액만 전담해라, 이렇게 뽑는 것이 전담법관 제도입니다. 네. 전담법관을 뽑을 때는 이제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들과 좀 달리 네. 이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을 요구하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13년 제도 시행 이후에 이제 총 29명까지 전담법관이 이제 선발이 돼서 한 20명 정도가 전담법관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대법원이 2025년부터는 이 민사 단독뿐만 아니라 형사 단독만을 담당하는 전담법관을 뽑기로 했습니다. 네. 이것은 법원의 현재 판사 수도 굉장히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이 형사 단독 사건은 형사 합의와 다르게 이 한 명의 판사만 관여하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사건,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중한형이 예상되는 사건이 아니라 조금 이 간단한 사건이 네. 많거든요. 이런 것을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약식 명령이라던가 이런 재판부에 한해서는 네. 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전담법관 제도로서 좀 법원들의 이제 판사의 인력난을 좀 해소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그 어떤 충족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요. 네. 법조 경력 20년을 요구하는데요. 이 법조 경력이라는 것은 뭐 다른 뭐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던가 뭐 검사로 활동을 했다던가 어쨌든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 활동한 경력이 20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어도 연륜이 조금 있는 그런 변호사가 이제 뭐 판사로 임명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여러분들 예전에 시대에는 뭐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3당 사락, 우리 때 그런 말 있었거든요. 아, 예.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집니다. 아, 네. 옛날에 이제 사법시험 세대인데요. 네. 예전에 경력법관제입니다. 이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 경력법관제가요. 이 사법시험, 이 3당 사락을 통과한 네. 이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요. 이 젊은 법조인으로 바로 판사를 임관을 했던 것이 예전 시대입니다. 저도 사실 예. 49회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사법시험 후에 바로 판사로 임관된 케이스인데요. 네. 요즘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요. 이 단계적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예전에는 45고 연수원 졸업하면 바로 판사를 임관했대 네. 반해서 요즘에는 법조 경력을 그러니까 뭐 변호사로 활동을 하든 검사로 활동을 하든 네가 조금 법조에서 사회를 좀 경험해 보고 나서 판사로 너를 선발하겠다라는 제도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법조 경력 15년 뭐 20년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 주로 서면 재판이라든지 조금 간단한 약식 재판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액 재판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 되게 어려운 사건이라기보다는 액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 소송도 많고 일반인이랑 아무래도 이 당사자와 조금 컨택이 많은 그런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이 법조 경력을 가진 15년, 20년을 네. 가진 분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재판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법리에 대한 최전선에서 뛴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일반인들과 그러니까 밀접한 네. 이 현실 감각이 조금 있는 분들, 네. 연륜이 있는 분들을 판사로 뭐 임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도 이 3당 사락을 초월한 이 법관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형사 사건도 그때 많이 맡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이 일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런 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형사 재판은 판사로서는 정말 힘듭니다. 아무래도 민사 같은 경우에는 법리가 조금 어렵고 골치 아픈 사건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형사 재판을 맡게 되면 제가 처음 초임 때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사 재판을 담당할 때였는데 판사는 이렇게 법대 위에 앉아 있잖아요. 네. 자기 이렇게 머리 위에 칼이 거꾸로 고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 이 신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칼을 그대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목 뒤에 네. 꽂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네. 정말 간담이 서늘하더라고요. 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남의 인신이잖아요. 구속을 할 수도 있고 남을 석방시킬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판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이제 신중하고 어깨가 무거운 일이라는 일을 막 사실 느껴지는 일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 중에서도 뭐 저도 그랬고 형사 재판을 맡을 때는 대부분 막 이렇게 약간 사람이 위축돼 있고 네. 오히려 되게 어깨가 무거워서 예. 힘들어하고 표정이 안 좋거든요. 근데 민사 재판을 맡게 되면 얼굴이 살짝 펴니다. 그런 게 예.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판사들은요 이 형사 재판을 이 심적으로 조금 무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네. 그리고 판사도 사람인데 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요 피고인만 보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 뭐 처라든지 또는 아이들까지 나와서 방청석에서 막 예. 탄원을 바라면서 아, 우는 예.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마음이 사실 굉장히 좀 무겁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사도 그런 면에서도 형사 재판이 좀 많이 네. 힘들어하고요. 또 지방 근무 당시에는 저는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지방 근무할 때 동료 판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탔는데 네. 갑자기 택시 기사가 누구누구 판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 판사님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까지 데리고 있는데 정말 약간 내가 이 사람을 엄벌에 처했나? 예.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은 이렇게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사실 막중한 권한을 지닌 만큼 형사 재판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뭐 업무 사무분담이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도 문유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